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대망의 코스피 5천이 어쩌면 다음 주에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흥분하지 말고 침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제계 침착맨, 증시가 좋아도 나빠도 한결같이 침착하신 분이 있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실장님.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시장이 다 좋은데 네. 그 외국인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승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정부가 뭐 환전 마케팅도 중단시키고 막 열을 올리고 있는데 말이죠. 네.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외환 당국에 대한 지적을 더 많이 해드려야 코스피 상승에도 기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외환 당국의 대응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 환율을 결정시키는 요인을 100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그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수급 요인, 그리고 하나가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네. 자, 이걸 제가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농림수산식품부가 한국의 사과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대응책을 고심해요. 근데 그 사과 가격이 급등한 이유가 유통마진이 너무 높아서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예. 이게 구조적인 요인이에요. 근데 그 사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해외로부터 다른 과일들을 적극적으로 수입해요. 그럼 수요가 분산되겠죠. 예. 대체제로. 그러면 사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안정될 수 있겠죠. 예. 자,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외환 당국이 외환 시장의 그 환율을 컨트롤하기 위한 접근이 구조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너무 높아져 있고, 그 이유가 구조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구조적인 요인은 전혀 컨트롤을 하지 않고 오로지 이 수급 요인만 컨트롤하는 거예요. 해외로부터 사과나 다른 과일을 사온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사과 드시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해외 투자 비중 줄이세요. 국민연금 해외 투자 비중 줄이세요. 이게 사과 먹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예. 혹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외환 시장 개입하고 외환 보유고 줄여가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다 수급 요인입니다. 근데 수급 요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외환 시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요인을 건드려야 된다. 그래서 연말부터 계속했던 게 외환 시장 개입과 같은 수급 요인 조절에만 국한됐었는데, 예. 그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금 여기 자료 보시는 것처럼 M2 증가율이 지금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높아요. 예. 우리가 M2 증가율을 마이너스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M2 증가율 수준으로 조정한다면, 유동성을. 그렇죠. 예. 그렇다면 유동성을 확장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의 수준으로 유지한다든가 그 밖에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렇게 몇 가지 요인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수박 가격으로, 그러니까 다른 과일 더 사온다든가 이런 식의 수급 조치 말고요. 구조적인 대응책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예. 그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일이 사과가 비싸면은 해외에서 싼 사과를 많이 들여와야 되니까 네. 달러가 국내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외국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구조적인 요인을 극복하는 방법 자, 아니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수급 조절을 통해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네. 연말에도 그랬었죠. 또 역시 연초에도 다른 이슈로 대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수급 조절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은 단기적인 수준밖에 안 돼요. 구조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 그러면 아무래도 신호를 달리 주는 거죠. 원화 가치가 이제 앞으로 올라가나 보다 하는 신호를 주면 외국인 투자자든 한국 개인 투자자든 하지 말라고 해도, 한국 코스피 사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코스피로 집중되는 거예요. 예. 원화 가치가 강세가 될 것이다라는 그 방향성으로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외환 당국의 환율 정책을 움직이면 말이죠. 근데 단순히 이렇게만 움직인다면 그걸 악용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악용하는 사례가 우리 환율은 분명 상한점이 1,480원인가 보다. 그러면 그 지점을 찍고 나면 나는 그때 어떻게 외환시장에 또 투자로 대응하자, 이런 이상한 움직임을 또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외환시장의 무리한 개입이라든가 수급 조절 말고요. 네. 구조적인 대응책을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구조적인 대응이라면 뭐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예를 들면요. 예. 저도 이걸 한 5가지 정도로 풀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 가지 저는 가장 구조적인 외환 당국의 대응이 우리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주로 주식 투자와 같은 직접 투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해외 직접 투자 FDI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FDI 유출액이 있고요. 자료 보시는 것처럼 유입액이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많아요. 예. 최근에. 그러니까 나가는 달러가 많아지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해외 많은 기업들에게 한국에게 들어와라라는 어떤 신호와 그런 환경 조성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아직도 이 그래프 보시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어떤 기업들이 해외 어떤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사업하려고 합니까? 사업하고 있어요. 그래프 보십시오. 사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300억 달러만큼의 해외 직접 투자 유입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이걸 더 늘려보자 이거죠. 마치 26년 붉은 말의 해답게 한국 투자의 해로 만든다든가. 그 밖에 노동 여건 혹은 뭐 세제 여건 여러 가지 것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든가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외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해야 되겠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 갖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특장점. 어디에도 없는 특장점. 뭔지 아십니까? AI 밸류 체인이에요. 예. 여러분 AI 밸류 체인을 우리만큼 완전하게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국뽕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GPU 없으면 AI가 없잖아요. 근데 HBM 없으면 역시 세계 AI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HBM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HBM 있죠. GPU 받기로 확정했죠. 그리고 통신 인프라, 전력 인프라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인프라를 활용하는 AI 생태계, 피지컬 AI라든가 우리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 AI 밸류 체인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AI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인프라를 사용하고 싶어, R&D 교류하고 싶어, HBM을 더 손쉽게 조달받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으로 해외 직접 투자를 유입시키는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네. 이게 한 가지 제안에 해당됩니다. 예,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면 한다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기업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사업할 수 있을 환경을 좀 네.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성장률이 뒷받침된다면 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면 코스피가 5천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성장률은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으니 언젠간 꼬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펀더멘털이 안 좋은데요.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을 만들자는 거죠. 지금 그런 정책들이 좀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보실 때는 환율이 계속 상승할 걸로 보십니까? 자, 환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전망에 대해서 아까 M2 증가율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제가 현재로서는 이런 구조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26년의 모습을 그려보면 여러분 2020년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한국의 M2 증가율은 들쭉날쭉하지 않아요. 예. 지속적이죠. 근데 미국은요. 완화적으로 갈 때는 확실히 완화적으로 가고요. 긴축적으로 갈 때는 확실히 긴축적으로 가는데 예. 23, 4년에는 미국이 소위 양적 긴축을 단행하면서 M2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찍죠. 근데 2026년의 행보는 저는 이 M2 증가율이 미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치솟을 것으로 전제합니다. 특히 차기 연준 의장이 지명되고 그 차기 연준 의장을 주축으로 통화 정책을 단행할 때 미국은 재무부가 국채를 대대적으로 발행하고 이 연준은 적극적으로 국채를 매입해주는 소위 양적 완화와 같은 시스템까지 같이 맞물려가면서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 전략이다라고 여러분께 의견을 드리고 싶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도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지만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예. 26년에는 이 기조가 바뀔 거라는 거죠. 미국만큼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할 나라가 없고 미국만큼 적극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늘려나갈 나라가 없다. 그것을 전제로 해본다면 환율은 상대적으로 1,400원 초반이나 많게는 1,350원을 향해 26년 끝자락까지 안정화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희망을 주셨습니다. 네네. 지금 연초에만 코스피 수익률이 12%를 넘겼고요. 지난해 이미 75% 수익률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보름 만에 12%입니다. 제가 좀 데이터를 좀 뒤져봤더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단연 지금 올해 들어서 1위고요. 뭐
사실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 해방시켜주고 한 100% 넘게 지금 주식이 수익이 나긴 하는데 네. 근데 지금의 이 코스피 레벨을 만들어낸 걸 보면 외국인은 아닌 것 같고요. 기관들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가 기관들의 유입을 이렇게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세요? 자, 일단 정치 중립적으로 이 현상을 해석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예. 시나리오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국민연금 이 기금운용본부의 강의도 자주 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스스로 판단컨대 환율은 다소 안정화될 거야. 만약에 스스로 판단컨대입니다. 전제는 스스로 판단컨대 환율은 안정화될 거야 라고 한다면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더라도 설사 늘리더라도 환해지를 걸 필요가 있겠죠. 또 역시 앞으로 환율은 안정화될 거라고 가정하고 쉽게 말하면 원화 표시 자산의 가치가 더 높아질 거야라는 거죠. 예. 그리고 환율 수익성도 같이 고려를 한다면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거야라고 판단한다면 지금까지는 마냥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약 1,350조 정도 되는데 이 1,350조의 포트폴리오를 해외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갖고 있다가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조정해서 이제 한국 주식 비중을 늘려가자라고 조정을 한다면 그럼 기관들도 컨센을 바꾸는 거죠. 기관들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들도 한국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자. 예. 그리고 그것이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코스피 상승에도 기여가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에도 기여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혹여나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는 마시고요. 혹은 위에 지도부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가이던스를 줬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전제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도 제가 지금 환율을 전망하듯이 그리고 코스피나 이런 거 유동성 장세를 전망하듯이 예. 기금운용본부도 전망을 하거든요. 그 전망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가늠하신다면 코스피 상승세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도 있다. 기관의 적극적인 행보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스피 하락 2배 베팅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10,000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손실이 70%가 넘는다고 네.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과격하게 시장이 다시 떨어지길 기다리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지금 4,800선에 있는 코스피가 다시 과격하게 이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예. 근데 무엇에 베팅할까의 문제는 그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상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수급은 과연 탄탄한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저의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런 질문을 전 정말 많이 받아요. 예.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한 달 전, 2달 전에 나와서도 AI 거품론에 거품이 꼈다. AI 거품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드렸었잖아요. 그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이 코스피가 이만큼 상승했으니까 그러면 이만큼 하락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상승한 이유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AI 밸류체인 영역에서 기대를 많이 가졌고 유동성이 많이 몰렸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상승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앞으로 26년 한 해 동안에는 이 상승을 만들 요인이 있나? 아니면 26년 지금 이후로 4,800 이후로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나 없나를 봐야지 올라갔으니까 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그 상승 여력이 뭐가 있나? 그러면 25년에도 유동성 장세라고 저 의견을 드렸는데 26년에도 유동성 장세예요. 더 큰 유동성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정도에 지명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러면 차기 연준 의장은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을 그림자 연준 의장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뭐 하겠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뭘까요? 유동성에 대한 또 다른 기대감이 들어서겠죠. 그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차기 연준 의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둘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둘 중에 한 명 아닙니다. 그래요? 전 누군지 알고 있어서 그래요. 누굽니까? 차기 연준 의장은 트럼프 본인입니다.
대통령과 연준 의장직을 겸직할 겁니다. 네. 이걸 그대로 믿으시지 마시고요. 네. 이게 주는 의미가 뭔지를 누가 되든 상관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통화 정책, 금리를 1% and even lower than that, 1% 미만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 그 의지대로 이행될 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지와 양적 완화를 단행하기로 한 이 차기 연준 의장의 의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겠죠. 이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또 다른 소재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페드워치 한번 보시면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어느 지점에 쏠렸냐면 3.25%에 쏠려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2%, 1.5%로 향한다면 또 다른 유동성 요인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밖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져올 만한 요인이 있는지, 지금 금리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미국 금리 인하가 26년 들어서는 가장 가파르게 전개될 겁니다. 25년까지는 다른 나라들의 금리 인하가 더 빨랐었지만 예. 26년부터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안점이 될 수 있겠다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려야 될 질문이 너무 많은데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뵐 땐 5,000선 넘어서 뵈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